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보수적인 시댁과 이별에 성공한 40대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여자예요. 옛날 사람들은 보통 보수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댁은 그것보다 더 심했어요. 남편은 3대 독자이고 시부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말을 밥보다 더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 그런 결혼을 했냐고들 해요. 그때는 시부보다 남편을 더 믿었기에 그런 선택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저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일찌감치 창업을 해서 독립하게 된 경우였고 남편은 그 근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제가 남편을 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상냥하고 부드럽고 폭력적이지 않다는 거요. 저의 친부는 술만 마시면 사람을 때리는 개차반 같은 인간이었거든요. 솔직히 지금도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고 머리로 떠올리기도 싫어요. 그런 친부와 정반대의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무슨 일이든 트러블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고 언제나 나긋나긋한 말투를 썼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순 없잖아요. 남편도 문제가 있었어요. 줏대가 없다는 거였죠. 그렇지만 제가 남편 목만큼 뚝심이 있었으니 그때는 이마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그리던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은 시부를 만나고 바뀌었어요. 그래, 아가씨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아가씨가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아들이 워낙 귀한 손이야. 3대 독자야, 3대 독자. 그런데 아가씨처럼 부모 없는 여자한테 장가 간다는데 내가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소? 그리고 아가씨는 일도 하잖아. 자기 가게다 뭐다 말만 좋지 남편 아래로 알고 내줘도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이 결혼 반대야. 살다 일을 한다는 이유로 자기 아들이랑 결혼시키지 않고 싶다는 말을 들을 줄이야.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맞벌이가 많았거든요. 그렇다고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제가 안 벌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 다니는 아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일도 안 하고 내조나 하라는 말을 들으니 당황했죠. 게다가 그 고압적인 자세가 저희 친부를 닮아 있어서 저도 기분이 팍 상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네요. 죽은 부모를 되살려올 수도 없고 제가 일으킨 가게를 접을 생각도 없으니 여기서 갈라지는 수밖에요. 그렇게 시부모를 뵈러 간 자리에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왔어요. 남편이 쫓아와서 제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며 애원을 하더라고요. 이 남자 생각하면 결혼하는 게 나쁘지 않은데 그 시부를 보고 살 생각을 하니 선뜻 내키지가 않았어요. 원래 부모가 싫어하는 결혼은 하는 거 아니라잖아. 일단 생각 좀 해보자. 그렇게 말하고 돌아왔는데 며칠 뒤 저는 그 말을 번복해야 했어요. 속이 안 좋고 울렁거리더니 생리를 하지 않더라고요. 워낙 불규칙적이라 애가 생겼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산부인과에 가보니 이미 8주였어요. 아이의 심장이 뛰고 있더군요. 그 길로 남편을 찾아가 말했어요. 애가 생겼다고요. 남편은 뛸 듯이 좋아했어요. 자기가 아빠가 된다는 것도 저와의 결혼이 어떻게든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그 사람에게는 모두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20주째 되는 날 시댁에 다시 갔어요. 아버지, 저 이 사람하고 무조건 결혼할 겁니다. 이 사람 제 아이 가졌어요. 그것도 건강한 아들이에요. 제가 임신을 했다는 말에 시부의 눈이 동그래지더니 아들을 가졌다는 말에는 크게 한박웃음을 짓더군요. 아들? 진짜 아들 맞다고 하던? 네, 16주에 이미 아들인 거 확인했고 여기 오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아들이 확실하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제 손을 꼭 잡은 남편을 지그시 보던 시부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손 귀한 집안의 아들을 먼저 안겨주다니 이 결혼을 허락 못할 것도 없지. 내가 저번에 그렇게 말한 건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거라. 늙으면 이래저래 걱정이 많은 법이야. 안면몰수한 시부의 상냥한 척에 저도 웃는 척하며 말했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 아가 너는
당분간 우리 손주 안 아프게 출산에만 힘쓰도록 해라. 혼인신고는 오늘 가서 하도록 하고. 그렇게 어렵사리 시부의 허락을 얻어 저희는 결혼에 골인할 수 있었어요. 아이만 생각하라며 일도 그만두길 원했던 시부였지만 제 뱃속에 아이가 있다 보니 크게 뭐라고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아서 애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얼마나 조심하는지. 그때가 제 결혼 기간 중 제일 스트레스 덜 받았던 때였을 거예요. 당시 제 가게는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하고 있었고 돈도 꽤 벌고 있었어요. 남편 수입보다 더 많은 순수익을 벌어들였으니 생각보다 꽤 괜찮은 편에 속했죠. 그래서 가게를 그만둘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든 잘 키워서 돈을 더 벌어서 모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아이를 낳았을 때도 아기 없고 가게에서 계산대를 지켰어요. 저 대신 일해줄 직원 한 명 뽑고 저는 아이를 안고 가게를 지켰어요. 장사하는 사람에게 육아휴직 같은 게 있을 리 없잖아요. 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일도 육아도 모두 오로지 제 몫이었어요. 그래도 그게 힘들다고 생각한 적 없었어요. 아기는 아기대로 이쁘고 가게는 가게대로 좋았으니까요. 30대 중후반 치고는 건강했던 몸도 한몫하긴 했죠. 체력이 웬만한 여자들보다는 좋았으니까요. 그렇게 아이가 돌잔치를 할 무렵에는 어린이집을 보낼 생각으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잔치하러 올라온 시부가 제게 그러더군요. 아가, 우리 손주 데리고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시댁에 내려오거라. 어차피 요새 일도 없을 거 아니냐. 아버님, 주말은 제가 시간이 없어요. 평일은 아기도 어린이집 가야 하고요. 어린이집이라는 이야기에 시부가 깜짝 놀라더군요. 또 이 어린애를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1살밖에 안 된 애를? 정신이 있는 거냐? 우리 귀한 장손 어린이집 보냈다가 병이라도 올마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만둬. 그리고 너도 일 그만두고 애나 봐라. 그 가게 그것도 정리하고. 애비가 벌어오는 돈만으로도 충분해. 아버님, 무슨 걱정하시는 건지는 알겠는데요. 저희 맞벌이 아니면 생활비가 안 돼요. 애가 생겨서 돈 들 곳도 많은데 가게까지 없으면 정말로 저희 아무것도 못해요. 네가 아꼈으면 될 일이야. 아무렇게나 돈 펑펑 쓰니까 돈이 모자라다고 하지. 아껴서 필요한 데만 쓰면 돈이 왜 없겠어? 시부는 전혀 모르고 있더군요. 자기 아들이 얼마를 버는지. 그리고 며느리가 그보다 얼마나 더 많이 버는지도요. 그렇다고 시부 앞에서 남편 기죽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너 가게 일 바쁘다고 내줘도 못하고 그러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아침 저녁 꼬박꼬박 해먹이고 안 아프도록 집에는 신경 안 쓰도록 해줘야 한다고. 가만 보니 요새 전화할 때마다 골골대는데 그거 너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가 내조를 잘하면 애가 아플 일이 있겠어? 정말 억울했어요. 남편이 여름 감기에 걸린 이유는 일 마치고 집에 와서 에어컨 바로 아래서 컴퓨터 게임을 하느라 그런 거였거든요. 애를 봐줬거나 집안일을 하느라 그런 것도 아닌데 그걸 제 탓으로 몰아가는 시부에게 화도 났죠. 저는 시부의 그런 모습에 남편을 시부 옆에 세워두고 애 분유 먹여야 한다는 이유로 아이와 함께 밖으로 나갔어요. 시부 잔소리를 듣기 싫을 때마다 이런 방법으로 그 자리를 회피하곤 했어요. 시부는 제게 하루에 한 번 전화해서 일을 그만두라며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그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때쯤 시부에게서 연락이 뚝 끊겼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연락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대로 아무 연락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남편이 제게 잠깐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군요.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여보, 혹시 돈 좀 모아둔 거 있어? 이런 말하기 민망하긴 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저와 남편은 통장을 합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은 차 대출금과 아파트 공과금 정도를 맡았고
저는 생활비를 담당했어요. 무슨 일인데?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썼는지 지금 당장 아버지 살고 있는 집 날아가게 생겼어. 제발 부탁이야. 한 번만 도와주라, 응? 빚이 거의 2억이래. 지금 그 빚을 갚아달라는 거야? 그건 아니지. 아버지 살고 계시는 지방 아파트 팔면 2억 좀 더 나와. 그걸로 빚 갚으면 살 곳이 없으시니까 집을 하나 해드렸으면 하는데 그거보다 싼 걸로. 사실 나는 우리 집으로 모셔도 되기는 한데 그건 당신이 싫잖아. 눈치를 보며 말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우리 집에서 그 꼴 보기 싫은 시부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리더군요. 아버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보증을 선 거야? 빚 보증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리고 당신은 모아둔 돈 없어? 미안. 나한테 한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거라도 보탤게. 10년 넘게 같이 살며 고작 1,000만 원 모았다는 것도 열이 받았지만 시부가 친 사고에 비하면 화낼 일도 아니었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도와줄게. 대신 집은 내 명의로 살 거야. 내가 돈 내는 거니까. 그걸로도 괜찮으면 도와줄게. 10년을 넘게 일하며 모아놓은 돈을 시부에게 써야 한다는 건 너무 아까웠지만 제 명의라면 남는 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고마워하며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여보, 고마워. 아버지한테는 내가 이야기할게.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렇게 남편은 좋은 소식을 시부에게 전하러 갔고 저는 속이 쓰려오는 걸 느꼈어요. 그래도 제가 해준 걸 알면 시부가 더 이상 제게 잔소리를 하지 않겠지 하는 생각도 했어요. 시부가 제게 빚을 지는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렇게 시부가 아파트를 팔아 친구의 빚을 갚고 저는 그 사이에 봐두었던 2억짜리 집을 계약했어요. 그리고 새 집으로 이사 들어가는 날 모른 척하고 있기도 뭐해서 남편과 함께 이사를 도와주러 갔어요. 그런데 시부가 저를 보더니 또 잔소리를 하더군요. 너 여태 일하고 있어? 내가 일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냐? 남의 손에 애 맡기는 게 그렇게 좋아? 나 같으면 걱정이 돼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맞벌이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지? 이거 봐라. 이 집. 네 남편이 해준 거야. 네 남편 능력이 이렇게 좋은데 뭐하러 일을 해? 당장 푼돈 버는 일 그만두고 아들 내조나 해. 그리고 이참에 애나 하나 더 낳아라. 빚보증 잘못 써서 평생 일군 집 한 채 다 날린 시부가 집 사준 사람한테 푼돈 그만 벌고 애나 낳으라는 말을 들으니 순간 머리가 획 돌더라고요. 아버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이 집에 이사하게 된 게 누구 때문인지 잊지는 않으셨죠? 그리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집 제 명의로 제 돈 주고 산 집이거든요? 한 번만 더 남편 내조해라 일 그만두라 말씀하시면 저 지금 당장 이 집 팔아버릴 거예요. 제 말에 시부가 깜짝 놀란 얼굴이 되더니 급기야 울그락불그락 씩씩대기 시작했어요. 애비야, 이게 다 무슨 말이냐? 너 이 집 네 돈으로 산 집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애미가 왜 저런 소리를 하는 거야? 아버지, 그게요. 실은 저도 돈을 조금 보태기는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언제 제 돈이라고 했어요. 제가 모은 돈에 아내가 모은 돈 합해서 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가 보탠 돈이 얼마야? 1,000만 원이요. 남편 대답에 시부가 이마를 짚더니 그 자리에서 한숨을 푹푹 내쉬며 남편에게 그러더군요. 너 지금 당장 나 따라 들어와. 시부가 귀신 같은 얼굴로 말하자 남편놈 얼굴이 완전 울상이 되더군요. 벌벌 기며 시부에게 변명하는 남편을 보니 이게 무슨 상황인지 감이 왔어요. 남편에 부딪히고 싶지 않은 성격은 시부와의 트러블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오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 이번에도 이야기할 때 와이프 돈이라고 하면 시부가 화낼 것 같으니 적당히 자기 돈을 더 많이 내고 아내는 조금 보탰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였더라고요. 시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이만한 돈을 마련한 아들의 능력을 높이 사서 저한테 이걸 빌미로 일을 그만두라고 잔소리한 거고요.
자기가 잘못은 했지만 아들이 그만큼 만회하고 있으니 저한테 큰 소리치고 싶었던 모양이었어요. 이번에 시부가 체면을 구겼으니 저 보기가 좀 꺼려졌을 테니까요. 그런 와중에 오히려 저한테 더 큰 소리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죠. 그런다고 이미 망한 이미지가 되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빚보증 섰던 게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안방으로 끌려 들어간 남편은 시부에게 먼지 털리도록 맞고 욕을 한 바가지를 들었어요. 근데 웃긴 건 시부가 나한테 무례하게 군 건데 애먼 남편 놈만 혼내고 저한테는 사과 하나 없던 점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그 뒤로 시부가 저한테 잔소리 전화를 한 통도 안 했거든요. 큰 돈을 썼지만 일단 내 이름으로 된 내 돈으로 묶여있고 시부의 잔소리까지 막아줬으니 지출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하자고 저 편한 대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부의 일이 어떻게든 해결되고 그 뒤에는 정말 마음의 평화만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삶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제 마음대로 안 되는지 한창 가게가 잘 되던 중에 감염병이 터진 거였어요.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무덤을 만들던 그 질병은 저희 가게도 휩쓸었어요. 동네 손님 위주의 배달을 하지 않던 저희 가게는 그야말로 매출이 직각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추락이 아니라 터진 직후에는 0이었죠. 가게를 접어야 하는 게 아닌가 고민을 해야 할 정도였어요. 직원들도 모두 내보내야 했어요. 그래도 배달을 적극 활용하면서 조금이나마 입에 풀칠은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지만 나가는 돈이 있으니 그 정도 벌어서는 벌어들이는 순수익이 없었어요. 팔아도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모아둔 돈이라도 수중에 있었다면 차라리 싹 다 접고 새로 시작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모아둔 돈을 시부집 사느라 다 썼으니 남은 것도 없었어요. 여보, 가게 지금 너무 어려워. 혹시 모아놓은 돈 있으면 좀 빌려줄 수 있어? 나 모아둔 돈 없는데. 그만큼 힘들어? 당분간은 당신 월급으로 생활비까지 해야 할 것 같은데. 내 월급에서? 그 부분에서 남편이 아주 크게 놀라더군요. 솔직히 남편 반응에 실망이 컸어요. 제가 힘들다고 하면 당연히 저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돈을 빌려주지는 못하더라도 같이 고민해주진 않을까 생각했는데 자기 월급에서 생활비 써야 한다니 그제야 놀라는 걸 보니 이 사람은 내 가게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저를 생각해줄 만큼 형편이 좋지 않았더라고요. 여보, 사실은 나 돈 진짜 한 푼도 없어. 지금 들어오는 월급도 대출로 다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 무슨 대출? 신용대출? 대출을 왜 받았어? 이때까지 내가 생활비 다 부담해서 당신 돈 쓸 일도 없었을 텐데. 그게 나도 생활비 좀 벌어보려고 코인 했거든. 코인이라는 말에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코인의 마지막이 대박인 사람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이 말을 이 최악의 순간에 들으니 마치 지독한 악몽을 꾸고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대출 받아서 코인 했으면 다 빼면 되잖아. 손 털고 나오면 그만 아냐? 제발 별거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에 가볍게 말해봤는데 남편 얼굴 표정은 별거 아닌 얼굴이 아니었어요. 잔뜩 눈치를 보는 그 표정을 제가 모를 수가 없었죠. 사고를 치기는 쳤구나. 그 생각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다그쳤죠. 설마 마이너스야? 얼마나 마이너스인데? 대출을 왜 받은 건데? 있는 돈으로 한 거 아니었어? 그게 대출을 여러 군데 받았어. 차 담보로 대출 받고 또 있지? 그게 집 담보로 대출도 받고. 뭐? 집은 공동명의인데 무슨 대출이야. 내 허락 없이 대출 못하잖아. 그게 대출한 곳이 내가 아는 사람이 일하는 곳이었거든. 물어보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해서 했는데 되더라고. 당신이 알면 당연히 못하게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 받아서 코인했는데 처음에는 맹세코 진짜 수익률 좋았어. 당장 대출 다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점점 안 좋아지더니 수익이 지금은 많이 마이너스라서 그냥 두고 올라올 때쯤 파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미쳤어. 정신 나갔냐고. 지금 우리 생활비 당신 월급으로 다 충당해야 돼. 그런데 그 돈으로 대출 갚으면 우리는 무슨 돈으로 먹고 살아? 지금 당장 다음 달 나가야 할 돈도 어마어마한데 당신까지 나 이렇게 힘들게 만들 거야? 나라고 나쁜 생각으로 그랬겠어? 나도 당신한테 도움되려고 그런 건데 애 크면 돈도 필요할 것 같고 일 그만둬도 용돈벌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당신 일을 왜 그만둬? 지금 당신 일 그만두면 우리 다 망하는 거 알지? 허튼 생각하지 말고 회사에 딱 붙어 있어. 이럴 때는 월급쟁이가 제일 좋아.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 영업하는 사람들 완전 죽기 일보 직전인 거 알지? 그렇게 말하는데 뭔가 낌새가 이상하더라고요. 갑자기 이 타이밍에 일을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하니까요. 당신 설마 일 그만뒀어? 아니지, 그런 거 아니지. 참지 못하고 화를 냈더니 남편 놈이 우물쭈물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게 나 회사에서 해고 될 것 같은데. 뭐? 하룻밤 안에 폭탄 발언을 이만큼 많이 들을 줄이야. 정말 가슴이 너무 두근거리는 것이 심장마비가 올 것처럼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나중에야 그게 화병이었다는 걸 알았지만 이때는 정말 제가 뭔가 잘못될 것만 같았어요. 해고를 당신이 왜?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물어도 아무 말 없다가 다그치자 그제야 입을 열더군요. 회사에서는 근무 태만이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그 정도는 아니고 사실은 일하다가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좀 생겼거든. 근데 그게 완전히 내 잘못이라기보다는 그걸 확인해야 하는 사람이 확인을 잘못한 것도 있고 내 책임만은 아닌데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나가는 거라. 그만. 나한테 설명하지 마. 더 들으면 진짜 졸도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해고를 당한 거야? 아니면 곧 해고를 당한다는 거야? 일단 이달 말까지 일하고 나오지 말라고. 며칠 남지 않았더라고요. 말일까지. 미쳤어. 가게가 망해가는 걸 보면서도 그런 짓을 저질러? 이제 어떡할 거야? 우리 지금 집도 반은 날아갔고 차도 대출금 못 갚으면 날아가는 거야. 무슨 정신으로 이런 미친 짓을 저질렀어? 내가 힘들면 당신이라도 버텼어야지. 해결 방법이 왜 없어? 나한테 다 방법이 있어. 우리 아버지 계신 곳으로 내려가자. 거기 내 고향이잖아. 친구가 일자리 소개시켜준대. 지금보다 월급도 훨씬 괜찮고 우리 사는 집 팔고 나면 매매금의 반은 건질 수 있을 테니까 그걸로 자기 거기서 가게 하면 되고, 살 곳은 어차피 아버지 집이 당신 명이니까 거기서 살면 되잖아.